예, 오늘 이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아주 긴장감이 최고조로 지금 달해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주제부터 좀 보고 나서 시황 얘기 또 주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뭐 안 좋지만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계속 삽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를 압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오히려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기회인지 아니면 악재인지 그 얘기를 하겠고요. 당장은 시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옵션 만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지수는 또 시간이 가면서 코스닥은 2%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전망 좀 해주세요. 우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달력 쳐다보고 암담할 때 있잖아요. 네. 뭐 좀 일정이 되게 불편한 일정 몰려 있을 때, 그러니까 이번 주가 유난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금통위도 있고 이제 만기일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CPI 일정도 있고 또 미국 기업들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들이 하반기 이후에 좀 트라우마 같이 생긴 게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마다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때부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나빠졌는데 그 미팅, 그다음에 CPI 나올 때마다 FOMC 회의 나올 때마다 이게 좀 반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숫자 볼 때마다 투자들은 상당히 놀라거나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 하나하나마다 대부분 다 악재로 반응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들이 선뜻 이제 매수에 나서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증시 주변 자금 동향을 봐도 뭐 선진국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갑 사정도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뭐 신흥시장에 일부 유입되고는 있지만 금액이 절대적으로 큰 규모는 또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중요한 어떤 일정을 보고 나서 그때 가서 좀 가늠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보고 나서라는 게 이제 설레서 기대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매도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빠지는 거고 그리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로 연중 최저가 경신할 때마다 계속해서 신용 부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용 물량 부담까지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수급도 안 좋고 일정도 부담되고 이런 국면이 지금 이번 주 내내 좀 작용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물가 얘기부터 먼저 좀 할게요. 간밤에 이제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 역시나 부담스러웠고 이제 소비자 물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뭐 극적으로 물가가 떨어져서 지수가 오를 가능성은 사실 낮은 거 아니에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극적이라는 수치까지 늘려면 이게 7.5 밑으로 가든가 뭐 6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게 걱정이 좀 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호재가 될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이제 8.1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거기서 8.3이 되느냐, 이제 8.0도는 7.9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한 1, 2주 정도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동력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8.3이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 50포인트 빠지고 7.9가 되면 한 50포인트 올라가고 그 정도로 움직여 놓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재료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숫자를 보되 80.1을 기준으로 좀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변동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연준의 입장이잖아요. 연준은 7.9가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바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물가가 조금 낮게 나온다고 하들 뭐 연준이 그래도 기대하지 마. 뭐 스탠스는 강할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런 뭐 빌미 주는 것 자체가 또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연준의 태도가 확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이제 연말에 돼서 쇼핑 시즌 지나가서 12월 연말까지 어떤 물가 수준이 계속해서 하향하는 그림만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이번에 0.7로 올리면 나머지 금리 인상은 0.5, 0.25 두 번만 남았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제 11월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될 텐데 거기서 이제 금리 한 번 올리면 내년도까지 한 번만 더 올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피크는 지나갔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살려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8.1 이하가 나온다면 금리 피크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늘 8.1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CME에서 발표하는 그 페드워치를 보니까 11월에 미국이 이제 75bp 금리를 올릴 인상 가능성이 무려 84.8%입니다. 압도적으로 75bp를 올린다고 보는 건데요. 네. 이전 같으면은 그래도 이제 75bp를 올리던 뭐 알고 있으면 정작 지나고 나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나면 그걸 또 긍정적으로 소화하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뭐 계속 또 올리면 부담이에요. 11월 FOMC도 이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넘어가도 다음에 또 다가오는 게 11월 FOMC네요. 예. 네. 예, 어제인가 보니까 뭐 조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1년 전을 돌이켜 보면 2022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금리를 좀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숫자에 따라서 시장에서 제일 원하는 거 어차피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거의 사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적어도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라든가 오늘 이제 FOMC 의사록에서 일부 의견으로 속도 조절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같이 일단 금리 2번만 더 올리고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올리는 게 0.75 추가 이번에 0.75 올리고 나면 나머지 2번에서 0.75 정도로 끝날 것 같다라는 숫자만 보면 시장에서 이제 단기적인 어떤 랠리 가능성은 있어서 뭐 이 수치에 대한 집중도가 워낙 단기엔 좀 높아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얘기하면서 반도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규제한다고 하는 거고요. 주요 생산 라인은 수출을 하려면 미국 통제를 받도록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보면 외국인들 반도체 사고 오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우리 기업들은 한 1년 정도 유예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소식이죠? 네.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자체가 미중 무역 갈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갈등하면 아무래도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어떤 실질적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실적을 추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얼마나 판매를 할 수 있을지 또 미국의 공장을 언제 지어서 어떻게 만들어낼지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추정을 할 수 있는 근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쪽에 어떤 재료에 가깝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고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압박감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데 반면에 좀 기회 요인도 있습니까? 네. 이게 최근에 좀 재미있는 현상인 네.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굵기를 눌러줬다라는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가 한 2, 3년 정도를 돌이켜서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굵기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또 특히 이제 중국 정부 당국에서 자금을 대거 투입해 준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서 따라잡을 가능성 이거 자체를 리스크로 본 적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 리스크는 해소가 된 거니까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판매와는 별개로 이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 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많이 사가던 기업이 화웨이였거든요. 근데 규제가 되면서 화웨이가 예전만큼 사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아마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야. 이런 시각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반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본다면 예전에는 마이크론도 사고 뭐 TSMC도 사고 삼성전자도 사고 하이닉스도 사고 중국 기업도 샀을 텐데 지금은 더 이상 중국 기업은 투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진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을 매도하고 차라리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측면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최근 들어서 보면 두드러지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그러니까요. 7일, 8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7거래 연속 매수는 올해 들어서 처음이었거든요. 네. 지금 오늘도 잠정 집계상으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 본다라면 그런 측면의 이유도 일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업황 바닥론. 그러니까 사실 바닥이라고 하면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같이 덩달아서 나온 게 이제 설비 투자 안 한다, 줄인다. 다음에 생산량 줄어들 수 있다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2018년도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때 주가가 바닥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어쩌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서는 저점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사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분석도 일부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업황 얘기도 있지만 이제 업황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뭐 환율도 사실은 외국인들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상대적인 수요가 지금 말씀하시는 데 좀 있겠군요. TSMC도 사실은 좀 여러 지정학적 위험이나 뭐 어렵잖아요. 예. 중국 기업도 그런 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차트 보여주신 게 있어가지고 네네. 잠깐 그걸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시황상으로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는 게 저게 이제 제가 연두색선 하나만 거놓고 나머지 다 지웠는데요. 저 연두색선 61선입니다. 그러니까 61선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분기 이후부터는 보시면 저선에서 계속 걸려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 61선이라는 거는 한 달이 20거래일이기 때문에 3개월 한 분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 동안에 지배해왔던 악재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게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던 건데 어제 종가로 그걸 살짝 넘어가서 끝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넘어가서 안착까지 하게 된다라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 바닥이다 이런 어떤 인식이 되고 외국인들 매수가 뭐 단지 일시적인 매수 또는 뭐 만기일에 맞춘 어떤 포지션 조정 뭐 이런 것들 차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현재 주가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는 우리나라 시황상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판단상 상당히 중요해서 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목해 봐야 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운데는 확실히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이 좋은 주가로만 보면 그렇죠? 뭐 이제 변수가 상대적으로 반도체 하나만 치우쳐 있기 네. 때문에 또 삼성전자는 시황하고 연계가 돼서 또 예. 이제 뭐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본다라면 이제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 오늘 주제 잡아서 얘기했고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뭐 지금도 어쨌든 생존 전략입니다.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소위 뭐 알파로 수익 태조 이방원 테마가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지수는 약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예. 상대적으로 사실 알파 수익률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다 같이 밀리는 형국인데요. 전략을 먼저 챙기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제 좀 볼만한 섹터를 볼 텐데요. 전반적인 전략은 10월 이제 중순을 지나가고 있고 어떻게 여전히 보수적으로 가야 됩니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 드리는데 시장은 한 라운드의 어떤 고비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동안에 물가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 여기다 이제 금리가 한참 올라간 상태에서 기업들이 초반에 어떻게 성적을 내고 있을까 이걸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확인하는 과정 대부분 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게 나왔거든요. 대체로 보면 미국 기업들은 실적 발표할 때 예상치 상회하는 확률이 보통 70% 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안 될 가능성이 최근에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예상치보다 항상 잘 나오던 기업인데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잖아요. 네. 실적이 주는 어떤 압박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어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조금 불편한 어떤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매물이 이미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코스닥의 신용잔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소형 업종 쪽으로 이제 보면 저게 신용잔고 추이입니다. 코스닥에. 근데 보시면 신용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저게 큰 그래프 한 사이클 떨어질 때마다 10% 넘게 떨어진 건데 코스닥 신용잔고가 피크 대비 10% 이상 떨어지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네. 10% 이상 올라가는데 이번에 피크 대비 한 17%, 18%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어떤 부담이 어느 정도 덜어내졌다면 뭐 지금 또다시 신용이 나와서 또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중소형주의 매물 부담은 덜어냈기 때문에 뭐 좀 실적이 괜찮다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CPI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시장이 흔들린다라면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오르는 주식은 없다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요. 잘 가고 뭐 주도할 것 같아도 이제 고점을 만들죠. 뭐 이전에 성장주들이 이제 그랬었고요. 뭐 메타버스 성장주가 그랬고 최근에 이제 태조 이방원 주식들이 물론 그 가운데 일부는 좀 살아서 가긴 하지만요. 결국은 지금 이제 뭐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대비하면서 골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 시나리오를 두 개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CPI가 무난하게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완화가 되는 국면. 예. 이렇게 놓고 본다면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게 전기전자, 특히 이제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9월 29일부터 코스피에서 1조 4,600억 원 정도 매수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순매수한 금액이 한 8천억 원 되고요. SK하이닉스 매수한 금액이 한 6천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 합치면 거의 다거든요. 네. 근데 그 아랫단으로 보면 삼성 SDI라든가 뭐 이런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있습니다. LG화학이라든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반도체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해놨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공포감이 덜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면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시장의 실적에 대한 공포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 스트레스가 덜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뭐 틀려도 상관없고 지금 뭐 실적 좀 덜 나와도 이런 어떤 성장 동력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평가가 되거나 이거는 뭐 실적이 그렇게 큰 변수 없이 무난할 거야 이렇게 평가되는 업종들 가령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엔터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지어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하고 좀 동떨어져서 본다 하면 최근에 자동차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지금 빠지고 뭐 해외 쪽에서는 자동차 생산량이 축소될 거다. 또 유럽에서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한 40% 줄어들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재료를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됐고 환율 효과 감안해 본다라면 뭐 자동차 관련주도 좀 하락을 이용해서 좀 저점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재생 쪽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태조 이방원으로 묶여서 가던 섹터들이 다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태양광 이런 쪽은 계속 관심이 좀 있고요. 예. 오늘도 보니까 뭐 한화솔루션 뭐 국가대표 태양광주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던가 태양광 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신재생 쪽은. 네. 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포기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어떤 푸시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도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숫자로도 기업들이 잘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내에서 만약에 하나만 꼽자라면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뭐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수주는 계속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주가를 너무 먼저 선반영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태양광 쪽으로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물가지표 지수가 워낙 초미의 관심사이니까요. 뭐 다음번에 오실 때는 이걸 놓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또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